한국? 거기는 중국의 속국이야. 한국은 절대 안 돼. 중국으로 가면 다 지원해준다니까. 여기 미국의 한 가정집에서 모녀가 심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얼굴로 빨개진 채로 한국은 절대로 안 된다며 화를 내고 결국 딸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네요. 그러나 이 여성은 이후 한국을 가게 되고 딸의 유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잘 나가는 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는 리밍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16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죠. 저는 평생을 중국인 부모님과 중국의 교육을 통해 중국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이 비교당할 때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은 더 심했습니다. 저는 한국은 완전히 열등하다고 생각해왔으니까요.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매 수업마다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고 한글은 한자를 모방한 열등한 문자라고 말이죠. 저 또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한국 학생들을 볼 때면 중국어로 소리치며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속국 주제, 수업 시간에 한국 학생이 발표하러 나오면 일부러 하품을 크게 했고 그들이 지나갈 때면 친구들과 중국어로 키득거렸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발표할 때면 짜증스러운 표정을 일부러 지었죠. 한국어 억양이 너무 거슬린다. 중국어를 배워야 하는데 라고 큰 소리로 말하기도 했어요. 항상 그들을 무시했던 거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학교 문화축제 때였어요. 한국 학생들이 준비한 부스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중국어로 떠들었죠. 중국 음식이 원조인데 이건 다 베낀 거잖아. 그러다 김치를 보고는 일부러 코를 막으며 역겨워 라고 말했어요. 그때 한 한국 여학생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우리나라 음식을 베껴놓고 뭐가 당당해? 라고 말했죠. 그 여학생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고도 저는 콧방귀를 뀌면서 돌아섰어요. 한 번은 한국 역사 수업 시간에 제가 일부러 손을 들고 선생님, 한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선생님은 당황하신 눈치였지만 차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우리 중국 선생님이 그렇게 안 가르치셨는데요? 라고 말했죠. 그날 밤과 후 한국 학생들이 모여 울고 있는 걸 보고도 저는 승리감을 느꼈죠. 중국보다 열등한 그들이 더 우월한 척 하려는 모습을 두고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 모습이 한심하기만 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깊이 깨닫게 됐어요. 하지만 그 시절의 저에겐 그것이 유일한 버팀목이었죠.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적응해야 하는 16살 소녀에게 그런 우월감은 하나의 피난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몰랐죠. 제가 모든 것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저는 성공한 회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쁜 집도 장만했고 주말이면 골프도 치러 다녔죠. 심지어 딸 에밀리는 벌써 16이 되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발을 디뎠던 나이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 누구보다 어여쁜 딸이죠. 하지만 딸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매일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엄마, 이 노래 진짜 좋지 않아요? 하며 에밀리가 들려주는 한국 노래를 들을 때면 고등학교 시절에 그 불편한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에밀리가 한국어를 따라 부르려 할 때면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죠. 게다가 에밀리의 방은 한국 문화의 전시장 같았어요. 벽에는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가득했고 책장에는 한국어 교재가 꽂혀 있었죠. 딸의 침대 옆 협탁에는 한글로 쓰여진 일기장도 놓여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볼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하던 문자로 제 딸이 자신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적고 있다니. 주말이면 에밀리는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한국어 자막을 읽으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죠. 저는 그런 에밀리를 볼 때마다 일부러 중국 드라마를 보자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아시아의 문화야 하면서요. 하지만 에밀리는 엄마, 중국 드라마는 너무 뻔해요 라고 대답했죠. 한 번은 에밀리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된 날도 있었어요. 자기소개란에 한국어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적혀 있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고등학교 시절 제가 한국 학생들을 괴롭혔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교실에서 한국어를 비웃었던 그때가 생생했죠. 특히 에밀리의 책상 서랍에서 한국 대학교 팸플릿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제 딸이 그토록 제가 무시하던 나라의 대학을 찾아보고 있었다니.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편견이 얼마나 깊은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에밀리의 친구들이 놀러 올 때면 더욱 괴로웠어요. 그들은 다들 케이팝을 좋아했고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 했죠. 가끔은 한국인 친구들이 놀러 오기도 했어요. 그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 딸이 그런 열등한 아이들과 친구라는 것을 믿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에밀리가 한국 요리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김치찌개를 만든다고 하더군요. 순간 저는 우리 집에서 그런 냄새 나는 음식은 안 돼, 라고 소리를 질렀죠. 이후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고도 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에밀리의 방에서는 한동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리의 책상에는 항상 한국어 단어장이 펼쳐져 있었죠. 한자어를 배울 때면 봐, 이건 원래 중국어에서 온 거야 라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에밀리는 알아요. 근데 한국어에서는 다르게 쓰여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건 중국 이야기만 나오면 에밀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었어요. 평소엔 착하고 공손한 아이였지만 제가 중국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려 할 때면 한숨을 깊게 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 번은 중국 전통 의상을 입어보라고 했더니 피아노 레슨이 있다며 서둘러 집을 나가버렸죠. 중국 음식점에 가자고 하면 숙제가 많다고 했고 중국 영화를 보자고 하면 갑자기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중국 친구들을 초대했을 때는 더 했습니다. 에밀리는 아예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나왔지만 중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난 숙제해야 해요 라며 다시 방으로 달아나 버렸죠. 평소 공부할 때는 거실에서 하던 숙제도 제가 중국 이야기를 꺼내면 방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중국 문화를 배척하는 모습에 제 마음은 더욱 더 아파왔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에밀리와 저희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주말 저녁 식사 시간에도 대화는 줄어들었고 에밀리는 방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늘어났죠. 저는 그런 상황이 불편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안에 편견이 너무 깊었던 거죠.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에밀리가 갑자기 한국 유학을 선언하고 만 것이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오만함이 되살아나 저는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한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한글은 한자를 모방한 열등한 문자라고 학교에서 배웠던 왜곡된 역사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에밀리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하자 에밀리는 역사적 사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어요. 고조선 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의 독자적인 역사를 설명했죠. 한글이 한자를 모방했다는 말에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과 그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며 맞섰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사실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에밀리가 증거와 함께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했어요. 중국의 경제력을 이야기하고 영토의 크기를 언급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동원했죠. 그러자 에밀리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식사 시간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의 위대함을 강조하면 에밀리는 한국의 현재를 이야기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IT 기술, 반도체, 심지어 중국 젊은이들도 한국 문화를 동경한다고 했죠.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에밀리는 더 이상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저는 딸의 선택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대화는 줄어들었고 주말에도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에밀리는 방과 후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용돈을 위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사기 위해 시작한 것이더군요. 에밀리는 피곤할 텐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가끔 카페 앞을 지날 때면 에밀리가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웃으며 주문을 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나갔어요. 원래는 함께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이 없어졌죠. 에밀리의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둘 늘어갔어요. 비행기 표를 살 수 있는 날짜를 계산하고 있더군요. 게다가 한국어 학원비도 스스로 벌어서 냈어요. 제가 차라리 내가 번 돈으로 중국어를 배우는 게 어떠니? 라고 물었을 때 에밀리는 차갑게 대답했죠. 전 제가 원하는 걸 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고집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에밀리의 책상 위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 문제집이 쌓여갔습니다. 에밀리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과연 딸의 꿈을 가로막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으로 유학을 간다면 모든 비용을 대주겠다고 했죠. 좋은 기숙사도 구해주고 용돈도 넉넉히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에밀리의 행동에 크게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처음으로 에밀리가 정말 크게 화를 냈거든요.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중국 애들이 절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저는 매일 따돌림을 당했어요. 중국인도 아니면서 중국계라고 우쭐대지 말라고. 도시락도 빼앗기고 숙제도 베껴갔어요. 에밀리는 흐느끼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중국계 아이들이 단체로 지나가면서 일부러 어깨를 치고 갈 때 지민이라는 한국 친구가 나서서 막아주었다고 해요. 수학 숙제를 베껴가려는 중국 아이들을 혜원이가 선생님께 알려주었고 점심시간에 혼자 있는 에밀리를 보고 수진이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앉자고 했다고 했어요. 작년 학교 축제 때도 그랬어요. 중국 애들이 제가 사회를 못 볼 거라고 놀렸을 때 한국 친구들이 절 위해 매일 방과 후에 남아서 연습을 도와줬어요. 발음이 이상하다고 비웃는 애들이 있으면 지민이가 너희보다 훨씬 잘하는데 무슨 소리냐며 제 편이 되어줬어요. 한국 친구들은 제가 힘들 때마다 김밥도 싸와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줬어요. 반면에 중국 애들은 엄마처럼 늘 자기들이 제일이라고만 했죠. 저는 그런 곳에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에밀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딸의 삶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제 편견이 얼마나 딸을 힘들게 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한국 학생들에게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그때 그 학생들도 에밀리처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놓인 봉투 하나가 제 시선을 붙잡았어요. 두꺼운 서류가 담긴 봉투였죠. 한국 문화교류 프로그램 최종 합격 그 글자들이 제 눈에 들어오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에밀리가 그동안 카페에서 모은 돈으로 지원한 프로그램이었어요. 봉투 안에는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성적증명서, 추천서,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에밀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죠. 특히 친구들의 따돌림 이야기를 들은 후라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렇게 착실하게 준비해온 거였어요. 저는 프로그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와 연계된 6개월 과정이었죠. 수업은 물론 한국 가정에서의 홈스테이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에밀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했더군요. 프로그램 비용, 생활비, 심지어 비상금까지. 카페에서 번 돈으로 하나하나 맞춰놓은 예산표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심지어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에는 에밀리의 또 다른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 꾸준히 노력해왔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며 문화적 다양성을 실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에밀리를 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프로그램 지원 에세이는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한국어 단어 50개를 외웁니다. 잠들기 전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발음을 따라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게 한국은 단순한 유학 목적지가 아닙니다. 제 청소년기를 지켜준 친구들의 나라이자 제가 진정한 제 자신을 찾은 곳이니까요. 그 문장을 읽으며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왔습니다. 홀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으면서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에 고마움도 느껴지더군요. 심지어 저는 에밀리의 일기장도 발견했어요. 매일 밤 꾸준히 써내려간 일기에는 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오늘도 엄마는 중국이 최고라고 하셨다. 하지만 난 알고 있다. 진정한 위대함은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배우려 하는 자세에서 오는 거라는 걸. 언젠간 엄마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지민이가 오늘도 한국어를 가르쳐줬다. 발음이 틀려도 절대 웃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다. 이런 게 진정한 친구이자 스승인 것 같다. 한국 친구들이 보내준 응원 편지들도 있었어요. 에밀리가 소중히 보관해둔 작은 상자 안에서 발견했죠. 에밀리야, 너의 한국어 실력이 늘어가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행복해. 너는 정말 멋진 아이야. 지민, 처음엔 조용한 전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됐네. 한국 유학의 꿈을 꼭 이루길 바랄게. 파이팅, 혜원. 그 순간 집으로 돌아오는 에밀리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처럼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제가 부르자 에밀리는 긴장한 듯 돌아보았죠. 아마도 제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발견했을 거예요. 에밀리, 엄마가 못 알아차려서 미안해. 제 말에 에밀리의 눈이 커졌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까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한국어를 공부하고
학교가 끝나면 카페에서 일하고 늦은 밤까지 프로그램 지원 준비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지친 내색을 하지 않았던 우리 딸이었어요. 결국 에밀리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완고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딸의 떨리는 어깨를 안으며 후회의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도 이제 이해해요. 내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왜 그토록 한국에 가고 싶어 했는지. 이제는 엄마가 내 꿈을 응원할게. 에밀리는 제 품에서 고개를 들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요? 엄마가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책상 위에는 에밀리가 그동안 모아온 모든 것들이 있었죠. 카페에서 받은 월급 명세서, 한국어 교재, 문화교류 프로그램 자료들,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에밀리의 진심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선택을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에밀리가 꿈꾸는 미래가 어떤 모습이든 그 여정에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걸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교류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에밀리에게는 꿈을 향한 첫걸음이, 저에게는 편견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여정을요. 그날 밤, 오랜만에 에밀리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에밀리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점에서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선택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한국 음식점에서의 저녁 식사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에밀리를 보내기 전에 직접 한국을 가보기로 한 거죠. 딸을 보내는 부모로서 그곳이 정말 에밀리가 꿈꾸는 그런 곳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호텔을 알아보는 동안에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굳어진 편견들이 여전히 저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어요. 에밀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제 편견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후진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어느 공항보다도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 깔끔한 시설, 친절한 직원들. 이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더 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높은 빌딩들, 반듯하게 정돈된 도로, 깨끗한 거리. 특히 지하철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발달해 있었어요. 우리 집 근처 중국 마을의 시끄럽고 어수선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서울에 도착하자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에밀리가 다니게 될 학교였어요. 현대적인 시설과 쾌적한 환경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도서관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었고 각종 첨단 기자재들이 구비되어 있었죠. 더욱 놀라웠던 건 학생들의 모습이었어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질서정연했고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존중과 친근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 교수님과 만난 것은 정말 큰 전환점이었어요. 교수님은 문화적 편견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들려주셨죠. 편견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극복하려 노력하는 자세예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지금껏 제가 얼마나 완고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글 박물관 방문이었어요. 한글의 창제 과정과 과학적 원리를 배우면서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문자라는 점, 소리의 원리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한자를 모방했다던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됐어요. 밤이 되어도 서울의 거리는 안전했어요.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여성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었죠.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24시간 문을 연 편의점, 늦게까지 운영되는 지하철, 언제든 잡을 수 있는 택시, 모든 것이 편리하고 안전했습니다.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는 또 다른 감동이 있었어요. 현대적인 빌딩 숲속에 고스란히 보존된 전통 건축물들, 첨단 기술과 전통이 이토록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궁궐을 안내해 주시는 분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제 무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한국의 교육열도 인상적이었어요. 도서관마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영어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젊은이들. 에밀리가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제 편견이 얼마나 딸의 꿈을 가로막고 있었는지를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제 마음속 어둠을 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네.
이곳은 정말 내가 꿈꾸던 그대로의 곳이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에밀리의 흐느낌 소리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면에서 미국보다도 앞서 있었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도 완벽했죠.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에밀리의 선택이 옳았다고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한국 방문을 돌이켜보았어요. 붉은 노을이 구름 사이로 비치는 모습이 마치 제 마음처럼 복잡했죠. 이번 여행은 단순히 딸의 유학을 확인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오래된 편견과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여정이었어요. 서울의 마지막 밤, 호텔 창문 너머로 보였던 도시의 불빛들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31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그 찬란한 빛은 마치 제 편견이라는 어둠을 밝혀주는 것 같았죠. 고등학교 시절,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그런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밤중이었지만 첫 번째 벨소리에 전화를 받더군요. 아마도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얼른 가서 너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구나. 엄마에게 열린 마음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에밀리의 숨죽인 흐느낌, 그리고 간간히 새어나오는 엄마 라는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은은한 김치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에밀리가 제가 없는 동안 요리 연습을 했나 봅니다. 예전 같았으면 짜증을 냈겠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 냄새가 참 좋게 느껴졌어요. 신발장 위에는 에밀리가 정성스럽게 만든 어서오세요 한글 장식이 걸려 있었죠.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제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꺼냈습니다. 1998년, 그때 저는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앨범 속에는 한국 학생들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교실 뒤편에서 홀로 앉아있는 수진이, 발표 시간에 떨리는 목소리로 영어를 읽던 민호, 그리고 제가 일부러 피하고 지나갔던 윤정이. 그들의 웃는 얼굴 뒤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숨어 있었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미안한 감정이 들었죠. 이후 저는 에밀리의 방에 들어가 보았어요. 달빛이 스며드는 창가에는 푸른빛 무드등이 켜져 있었고 벽에는 한국 지도가 붙어 있었죠. 서울, 부산, 제주도, 각 도시마다 노란 별표가 찍혀 있었어요. 에밀리가 가보고 싶은 곳들이겠죠. 책상 위에는 한글 교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주말이 되자 에밀리와 함께 차이나타운의 익숙한 식당에 갔어요. 단골집이었죠. 그동안 늘 중국 음식이 최고라고 주장하며 한국 음식을 폄하했던 제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에 함께 가보자. 제 말에 젓가락을 들고 있던 에밀리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한국 방문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되새겨보았어요. 인천공항의 유리천장을 통해 쏟아지던 햇살, 서울의 화려한 야경, 고즈넉한 경복궁의 처마 끝에 맺힌 빗방울, 그리고 한글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자음과 모음이 만나 만들어내는 과학적인 조합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에밀리의 한국어 공부를 돕고 있어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한국어 팟캐스트를 틀어놓고 서툰 발음으로 따라하다가 실수하면 함께 웃기도 해요. 가끔은 에밀리가 선생님이 되어 제 발음을 교정해주죠. 엄마, 아니에요가 아니라 아니에요예요. 억양이 중요해요. 한국 친구들의 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많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죠. 그동안 제가 보였던 오만한 태도를 사과드리고 싶었거든요. 뜻밖에도 그분들은 오히려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다리가 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진심 어린 목소리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에밀리의 한국 유학 준비를 돕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나서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고 준비해 주었죠. 한국의 홈스테이 가정과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딸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가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한글로 쓴 편지였죠. 서툴게 적힌 글씨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엄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꼭 한국과 중국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될 거예요. 이제 저는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편협했던 저와 달리 에밀리는 늘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죠. 오히려 제가 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에밀리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해요. 한글을 배우면서 그 과학적인 원리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고 한국 문화를 알아가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도 하고 한국 음식점을 검색해보기도 해요. 고등학교 동창들과 연락이 닿았을 때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제 딸이 한국으로 유학 간다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를요. 예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이제 에밀리는 곧 한국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딸이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거라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거예요. 한국 방문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랜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 계기였죠. 무엇보다 소중한 딸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특별한 여정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요. 앞으로의 여정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 마음이 더 넓어졌고 제 시야도 넓어졌다는 것이 말이죠. 저의 편견을 깨뜨려준 한국과 저희 딸 에밀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저장소입니다. 저희가 정말 괜찮은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KS 오토플랜이라는 회사입니다. 사회 취약계층분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건 물론 이번에 구독자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게 타임 특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소렌토, 스포티지가 월 25만 원이라면 믿겨지십니까?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에서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부터 기존 차량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KS 오토플랜은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 진행 중이니 놓치지 말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한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한국은 방산의 역사가 부족해요. 독일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고요. 여기 독일의 한 회의실에서 한 남성이 독일은 한국보다 10년은 뒤처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한국으로 출장을 온 뒤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토마스 밀러입니다. 독일 라인메탈사의 전차 시스템 수석 엔지니어죠. 15년 경력의 레오파르트 전차 개발팀의 리더이죠. 하지만 제 일상에는 늘 불편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방산기술을 향한 지나친 자부심 말입니다. 독일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생소한 나라입니다.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는 좋을지 몰라도 첨단 방산기술, 말도 안 되죠. 모방은 잘하겠지만 원천기술은 여전히 서유럽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전차 같은 첨단 무기는 오랜 시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 분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국인들을 보면 진짜 기가 차고는 합니다. 저희 회사에도 김준호라는 한국인 동료가 있는데 정말 심각할 정도로 오만하거든요. 솔직히 제가 한국을 좋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출근을 하면 쓸데없이 뒤처져 있는 한국 방산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는 해요. 이런 모습은 원래 북한인들한테나 보이는 모습 아닌가요? 게다가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귀가 따가워서 가끔은 이어폰을 끼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한국인들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과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회사에 출근하면 김준호와 마주쳐야 한다는 생각에 미리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아침 8시 라인메탈 본사 연구동. 역시나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호가 서 있네요. 그 시끄러운 한국이 동료 말이에요. 우리 팀의 전자시스템 엔지니어인데 아행 공대 박사 출신의 수재라고는 해도 전형적인 아시아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나친 애국심에 과도한 자부심까지 정말 불편하고 싫어요. 토마스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이거 보셨어요? 폴란드에서 K 전차 도입하기로. 벌써부터 말을 끊고 싶었지만 이미 김준호는 스마트폰을 제 눈앞에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15년차 수석 엔지니어인 제가 이제 겨우 5년차인 아시아 직원의 한국 자랑을 또 들어야 하다니. 그것도 매일 아침이라니요. 아침부터 또 시작이군. 저는 한숨을 내쉬며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레오파르트 개발팀 리더로서의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이죠. 우리 독일은 80년이 넘는 전차 개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부터 이어온 독일의 정교한 기술력은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고작 한국이라니 자존심이 상하네요. 물론 김준호의 실력은 인정합니다. 아행 공대 박사 출신의 최연소 수석 연구원이니까요. 하지만 이 지나친 자부심만큼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그저 아시아 사람들 특유의 과시욕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죠. 토마스 씨, K 전차의 자동장전 시스템은 레오파르트보다 2배나 빠르다는 거 아셨어요? 게다가 회의실로 도망치듯 걸음을 옮겼지만 김준호는 여전히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기술력을 알리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전형적인 아시아인들의 오버라고 생각했죠. 서양의 기술을 베끼기만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발명한 것처럼 굴더니 이제는 독일 기술을 뛰어넘었다고 어이없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김준호 씨, 우리는 지금 새 레오파르트 엔진 출력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하지만 제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긴급 임원회의 소집 알림이 울렸거든요.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독일인들에게 갑작스러운 회의는 최악의 무례니까요. 급하게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모든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최근 10년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이후 CEO가 던진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폴란드 계약이 완전히 무산됐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120억 유로 규모의 레오파르트 수출 계약이 백지화됐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폴란드가 한국의 K 전차를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저희 독일 방산기술이 신생 산업국가에 밀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하나둘 창백해졌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었던 레오파르트가 그것도 한국산 전차에 밀렸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자네들 둘이 한국에 다녀오게. 침묵을 깨고 들린 CEO의 지시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것도 싫은데 거기다 하필이면 김준호와 함께라니요. 심지어 2주간의 현장 실사를 한국인과 함께 해야 한다니? 최악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아시아인들과 일하는 건 피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김준호와는 더더욱이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인들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인인 김준호의 끝없는 한국 기술 예찬을 2주나 들어야 한다니 정말 최악이었죠.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도 역시나 김준호의 입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K 전차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창밖을 보며 귀를 막고 싶었지만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피할 수는 없었네요. 도착하면 직접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토마스 씨가 생각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귀찮게 구는 김준호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설마 독일을 뛰어넘었을 리가 없어. 분명 과대 광고겠지. 반도체나 만들지 고작 그 한국이 80년 전통의 독일 방산기술을 따라잡았다고. 12시간의 비행시간 내내 전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독일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고. 그게 제 15년 경력이 말해주는 진실이라고요. 하지만 이게 제 오만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랜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렀더니 피곤이 몰려왔죠. 하지만 김준호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토마스 씨, 우리 바로 창원으로 가야 해요. 현대로템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깐 휴식이라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바로 가봐야 해요. 오늘 중요한 테스트가 있거든요. 김준호의 말대로 우리는 곧바로 김포공항으로 이동해 국내선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현대로템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대단할까? 설마? 하지만 현대로템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사기밀시설 수준의 보안 검색이 진행됐거든요. 독일에서도 보안은 철저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한국의 스피드예요. 김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과장하나 싶었는데 영구동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는 생산 라인, 실시간 품질 관리 시스템, 완벽에 가까운 자동화 설비까지.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생산되는 모든 부품에 센서가 부착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AI가 이를 분석해 품질을 관리하고 있었죠. 레오파르트 생산 라인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이건 우리보다 앞서 있는데.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김준호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실험동으로 가볼까요? 모니터를 통해 지켜본 자동장전 속도는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우리 레오파르트의 2배. 아니, 그 이상이었죠. 더구나 장전 정확도는 99.9%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실험동으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한 광경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기 테스트실, 영상 50도의 고온 테스트실이 나란히 있었고 그 안에서는 K 전차가 끊임없이 가동되고 있었죠. 레오파르트는 영하 30도 이하에서는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자동장전 시스템 테스트 중입니다. 이건 불가능한데. 저는 무심코 독일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자동장전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면 속도가 떨어지고 속도를 높이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딜레마를 말이죠. 아, 이건 한국이 개발한 AI 기반 제어 시스템 덕분이에요. 실시간으로 포탄의 무게중심을 계산해서 김준호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완전히 압도당했거든요. 모든 공정이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있었고 각종 센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시스템에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구역으로 가시죠. 그렇게 휴게실로 향하는 길에 한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연구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지금이 몇 시죠? 밤 11시요. 아, 저분들은 야간 연구팀이에요. 24시간 3교대로 운영되거든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오후 6시만 되면 모두가 퇴근하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더니 실험통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야간 테스트 중이던 엔진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고 하더군요. 잠시 실례할게요. 김준호가 재빨리 실험동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따라가 보니 이미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모여 있었죠. 한밤중인데도 말입니다. 이게 독일이었다면 최소 내일 아침은 되어야 조치가 시작됐을 텐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문제 해결 속도였습니다. 각자 맡은 부분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30분 만에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모든 것이 정상화됐죠. 이런 게 가능하다니. 밤이 깊어갈수록 제 고정관념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얕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죠. 특히 연구원들의 열정과 체계적인 시스템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김준호의 말에 이번에는 비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됐죠. 이미 본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과연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은 없었다고.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다음 날부터 시작될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창원 현대로템 본관 앞에서 저희 또 다른 새로운 깨달음이 시작됐습니다. 화창한 날씨와는 달리 제 마음은 여전히 흐렸죠. 어제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오늘은 K 전차의 핵심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호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자신감이 그저 허세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저는 그저 묵묵히 따라갔죠. 첫 번째 방문지는 K 전차의 혹한기 테스트장이었습니다. 영하 40도의 극한 환경에서 전차가 정상 가동되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는 영하 30도 이하에서는 심각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데 말이죠.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특수 윤활유와 엔진 예열 시스템 덕분입니다. 우리는 시베리아 수출을 고려해 개발했거든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레오파르트는 유럽 환경만 고려했던 거죠. 한국은 이미 글로벌 시장을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자동장전 시스템이었습니다. 1분에 8발. 레오파르트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정확하게 장전이 이루어졌죠. 그것도 99.9%의 정확도로 말입니다. AI 기반 전장 관리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어실로 이동하자 거대한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이 3D로 구현되고 있었고 AI가 최적의 전술을 제안하고 있었죠. 적군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우리 전차의 최적 위치를 계산하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10년째 풀지 못한 문제인데. 무심코 내뱉은 말에 김준호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개발 중인 기능들이 더 많아요. 저쪽으로 가보시죠. 다음은 신소재 연구실이었습니다. 복합 장갑 기술을 시연하는데 그 성능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존 전차보다 30% 가벼우면서도 방호력은 40% 높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걸까요? 나노 기술을 적용한 특수 소재입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기술이에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독일의 자존심이었던 장갑 기술마저 한국이 앞서가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능동방어 체계 시연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00% 욕격 성공률. 우리 레오파르트의 트로피 시스템은 아직 85%대에 머물러 있는데 말이죠. 드론, 전차 보병 실시간 연동 시스템도 보여드릴게요. 전장에서 드론이 수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차에 전송되고 이를 보병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미래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 우리는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었죠. 그렇게 오전 견학이 끝나고 점심시간, 저는 구내식당에서 김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발전이 가능했던 거죠?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북한이라는 위협 앞에서 우리는 최고가 되어야만 했거든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술 발전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였던 거죠. 점심을 마치고 오후에는 차세대 전차 개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우리가 구상 중인 기술들이 이미 프로토타입으로 구현되어 있었으니까요. 레이저, 무기 탑재도 준비 중입니다. 2년 내로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론 연구 단계인데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무시했던 한국이 말이죠.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갈 때쯤 연구소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니. 우리가 그토록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독일의 기술력이 이미 한국에 추월당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은 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준호의 말에 이번에는 두려움마저 들었습니다. 오늘 본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내일은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문득 우리 회사 임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우리가 이제껏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이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밤이 깊어가는데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문 사흘째가 되던 날,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차가운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현대로템 실험장의 거대한 LED 조명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죠. 대형 전광판에는 야간 극한환경 테스트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K 전차의 실전 테스트를 참관하는 날이었죠. 독일에서라면 이런 궂은 날씨에 테스트를 강행하진 않았겠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실험장 한켠에 설치된 임시 천막 아래서 테스트 준비 상황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차가운 빗방울이 간간히 얼굴에 닿았습니다. 비옷을 입은 정비사들이 마지막 점검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한 정비사는 무릎을 꿇고 궤도를 점검하고 있었고 다른 이는 전자장비의 방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전 상황을 가정한 종합 테스트입니다. 악천후속 전투 능력을 평가하죠. 김준호가 방수 케이스에서 태블릿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오늘의 테스트 시나리오가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30km 산악 기동의 수중도와 표적 타격까지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물론 독일에서도 하는 테스트지만 이곳의 기준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 극한의 기상 조건, 24시간 연속 가동까지 레오파르트 테스트의 2배가 넘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으니까요. 특히 눈에 띄는 건 불시 상황 대처 능력 평가라는 항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에 테스트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제 질문에 김준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쟁은 날씨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완벽해야죠. 지켜보고 회사에 돌아가서 당당히 이야기하자고요.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제실의 목소리와 함께 K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음이 울리는 가운데 65톤의 거대한 강철 괴물이 빗줄기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야간 투시경으로 촬영된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죠. 레이더와 연령상 장비가 전차 주변의 모든 상황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차에는 12개의 핵심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분석되죠. 김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모니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엔진 성능, 포탑 회전, 현수장치 반응, 전자제어 시스템,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AI 기반의 실시간 진단 시스템이었죠. 레오파르트에는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다 밤 10시 15분 갑작스러운 경고음이 통제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빨간색 경고등이 번쩍이는 가운데 메인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오류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테스트 중이던 K 전차의 전자제어 시스템에서 심각한 이상 신호가 감지된 것이었죠. 엔진 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포탑 제어 시스템이 불안정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모든 엔지니어는 즉시 통제실로 모여주세요. 반복합니다. 차가운 기계음의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미 퇴근했던 연구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누군가는 양복 차림 그대로 또 누군가는 운동복 차림으로 뛰어들어왔죠. 심지어 식사 중이었던 듯한 연구원도 있었습니다. 겨우 10분 만에 30명이 넘는 엔지니어가 모였습니다.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전차의 상태가 3D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심장처럼 깜빡이는 가운데 연구원들은 각자의 자리를 잡고 문제 해결에 착수했습니다. 모두가 숙련된 움직임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죠. 전자제어팀, 메인보드의 전류값 확인해주세요. 현재 240V, 정상치보다 13% 초과입니다. 엔진팀, 냉각수 온도 그래프 이상합니다. 소프트웨어팀, 로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각각의 전문가들이 마치 응급실의 의료진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상부의 결제를 기다리느라 몇 시간은 허비했을 테지만 여기서는 각 팀이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흘러나왔고 연구원들은 그것을 마치 쉬운 동화책을 읽듯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김준호가 가리키는 모니터에는 AI 분석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오류 데이터와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가능한 원인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었죠. 마치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듯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27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연구원의 자신감 넘치는 선언이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27분 후 전자제어 장치에 미세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습도 센서의 오작동으로 인한 연쇄 반응이었죠. 비가 만든 높은 습도가 센서의 임계값을 넘어서면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비 부품이 마치 마법처럼 즉시 공급됐고 수정된 소프트웨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어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죠. 새벽 1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녹색 신호가 모니터에 떴습니다. 이제 다시 테스트를 재개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의 눈빛에서는 피곤함보다 승리의 기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위기 상황은 또 하나의 도전이자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드는 기회였던 겁니다. 후줄근해진 와이셔츠에 넥타이도 풀린 채 모두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퇴근을 생각하지 않는 듯했죠. 그들의 눈빛에는 오히려 다음 과제를 기다리는 듯한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 빗방울이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들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인데도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그들의 열정도 꺼질 줄 모르는 듯했어요. 비가 만드는 차창의 물방울 너머로 공장들의 불빛이 흐릿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인노란이 문득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이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했던 거죠. 80년 전통의 레오파르트만을 내세우며 변화하는 세상을 못 본 채 안주했던 우리 자신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부심이라 생각했던 것은 어쩌면 안일함의 다른 이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네요. 김준호의 말에 이번에는 기대감이 앞섰습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매 순간이 새로운 배움의 기회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더 발전해야 하는지도 말입니다. 차창 밖 빗방울 너머로 보이는 공장의 불빛들이 마치 미래를 향한 희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창원의 밤은 깊어갔지만 기술의 발전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현실을 직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준호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창원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이후 이제는 한국의 방산기술 연구의 중심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였죠. KTX에서 내려 강남으로 향하는 도로변, 간간히 내리는 가을비 사이로 마천루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입니다. 김준호가 가리킨 곳은 검은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초현대식 빌딩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특별연구센터라는 간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만 건물 주변의 삼엄한 경비만으로도 이곳의 특별함을 짐작할 수 있었죠. 보안 검색을 받으셔야 합니다. 1층 로비에서 시작된 보안 절차는 생체 인증부터 소지품 검사까지 마치 군사시설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양자암호화 기반의 출입 통제 시스템이었죠. 독일에서도 아직 실험 단계인 기술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두뇌입니다. 44층 연구소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을 사로잡는 건 거대한 홀로그램 시스템이었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3차원 디스플레이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방산기술 동향이 입체적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에미레이 에이브럼스 그리고 우리 레오파르트의 성능 분석 데이터까지. 그것도 우리도 몰랐던 세세한 부분까지 말이죠. 이건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 3D 렌더링으로 구현된 전차들의 내부 구조가 눈앞에서 360도로 회전하며 각 부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엔진 효율, 장갑 강도, 전자제어 시스템의 반응 속도까지. 심지어 우리 개발팀도 공개하지 않았던 정보들이 데이터로 시각화되어 있었죠. 김준호는 여전히 그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연구합니다. 경쟁사의 장점도 단점도 모두요.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면서 점점 더 놀라움은 커져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이어진 각 분야별 특화 연구실들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했죠.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실험실들은 하나같이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고 그곳에서는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여전히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전투체계 연구실의 모습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전차를 결합한 무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테스트 중인 시스템은 0.1초 만에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을 도출해냈습니다. 시뮬레이션 화면에서는 AI가 통제하는 전차가 실제 전차 조종수보다 더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신소재 연구실은 또 다른 차원의 놀라움이었습니다. 나노 구조를 활용한 새로운 복합 소재가 테스트 중이었는데 이 소재는 전차의 중량은 30% 줄이면서 방호력은 40%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본 소재의 구조는 마치 예술 작품 같았죠. 이쪽은 퀀텀 방호 시스템 프로젝트입니다. 특별 보안구역으로 이동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양자역학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개념의 방어체계였죠. 미사일이 접근하기도 전에 궤도를 예측하고 교란시키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양자역학을 이용한 방어체계라고요? 네. 아직 개발 단계지만 5년 내 실전 배치가 목표입니다. 현재 성공률이 98.5%에 도달했어요. 제 놀란 표정을 보며 김준호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준비합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은 10년 후를 위한 거예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성공에 안주해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잠시 쉬었다가 식사하러 가시죠.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김준호가 저를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으로 안내했습니다. 63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이었죠.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한강은 검은 비단처럼 도시를 가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와인 리스트를 건네받으며 처음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토마스 씨가 정말 싫었어요. 김준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랐습니다. 그가 고른 프랑스 와인을 서버가 따르는 동안 잠시 침묵이 흘렀죠. 유럽의 오만함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 독일에 갔을 때 그런 시선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와인잔을 돌리며 김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헨 공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을 때의 어려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차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최고의 성과를 내기까지의 과정을 말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과 자부심이 교차했습니다. 독일 교수님이 제 첫 논문 주제를 보고 웃으시더군요. 너무 야망적인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2년 후 저는 그 논문으로 국제학회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당시의 결연한 의지가 다시 한번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증명하고 싶었나 봐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아니, 더 잘할 수 있다는 거려.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그의 말에 공감하듯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그의 과도한 자부심은 사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구나 싶더군요. 미안해요, 김준호 씨.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아니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토마스 씨가 직접 보고 이해해 주셔서요. 식사를 마치고 나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공기는 맑았죠. 반포대교의 달빛무지개 분수가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고 강변을 따라 줄지어 선 빌딩들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또 다른 도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떨까요?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혁신이 만난다면. 김준호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미래의 방산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같은 꿈을 꾸는 동료로서 말이죠. 자정이 훌쩍 넘어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준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남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거죠. 독일과 한국이 함께라면 그 꿈이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진정한 경쟁력은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도 말입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처럼 한국의 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었고 이제는 저도 그 발전에 증인이 되어 있었죠.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로서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라인메탈 본사에 제출할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쓰기가 이상하리만큼 망설여졌거든요. 한국에서 보낸 2주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현대로템의 기술력은 라인메탈을 최소 10년 앞서가고 있으며 이 격차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침내 타이핑을 마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동료 준호를 바라보며 쓴웃음이 났어요. 우리가 본사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뻔히 보였거든요. 그리고 귀국 직후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예상대로 보고서는 폭탄과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토마스, 우리가 10년이나 뒤처졌다니요?
이사회 멤버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창백했어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현대로템의 생산 라인은 우리보다 5배 빠릅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은 우리의 10년치 연구개발 계획을 이미 실현해냈죠. 정비 시간은 우리의 일삼에 불과하고 생산 단가는 30% 이상 절감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넘기며 계속 말을 이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기술격 차이입니다. K 전차의 자동장전 시스템은 우리 레오파르트의 2배 속도를 자랑하고 AI 기반 전장관리 시스템은 이미 실전 배치 단계죠. 우리가 20년간 해결하지 못한 극한기후 문제도 완벽하게 극복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CEO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죠. 해결 방안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기간 내에 따라잡기는 불가능합니다. 현대로템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야 고민하는 기술들을 그들은 이미 상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마커스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현장의 문제 해결 능력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였다면 한 달은 걸렸을 문제를 단 하루 만에 해결하더군요. 연구진들의 헌신적인 태도와 빠른 의사결정 구조. 우리는 이런 면에서도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독일의 차분한 저녁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책상 위에는 옆자리 동료 김준호와 마지막으로 한잔했던 맥주잔이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토마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뒤에서 들리는 김준호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부서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아. 아니, 어쩌면 회사 전체가. 그래도 다행이에요.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한 걸 있는 그대로 전달했으니까요. 이제 라인메탈도 변화해야 할 때가 됐죠. 김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토록 불편했던 한국인 동료였는데 이제는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가 되어 있었죠. 준호, 우리 부서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팀을 꾸리는 게 어떨까? 현대로템과의 기술 협력을 위한. 김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독일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맥주를 따르며 김준호에게 말했어요. 건배, 준호,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해는 저물고 있었지만 우리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토마스, 기억나요? 처음에는 서로 말도 잘 안 했었는데. 김준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내가 매일 아침 한국 이야기할 때마다 짜증났었지. 근데 이제는 내가 먼저 한국 얘기를 꺼내고 있잖아. 김준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서서 라인메탈 본사의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아직도 불을 밝히고 일하고 있었죠. 준호야,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난 아직도 내 편견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이번 한국 출장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 저도 감사해요, 토마스. 선입견 없이 모든 걸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셔서요. 이제 우리가 진짜 시작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독일의 전통이 만나 만들어낼 새로운 혁신,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부딪혀 탄생할 놀라운 시너지. 우리는 이미 그 가능성을 보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죠. 사무실 창 너머로 첫 별이 떴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우리 앞에 놓인 무한한 가능성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다시 한번 잔을 들어올렸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바꿔나갈 라인메탈을 위해, 그리고 편견 없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요. 김준호가 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유리잔이 다시 한번 부딪혔고 그 맑은 소리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진정한 혁신은 기술의 발전만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의 첫걸음을 우리가 함께 내딛고 있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처럼요. 앞으로 펼쳐질 제 미래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훨씬 열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준호와 한국을 통해 저희 오만함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것도 말이죠.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는 계속해서 더 나아가려 합니다. 이제는 한국과 함께 말이죠. 저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준 준호와 한국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저의 이야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